민주당이 야사당의 연대 압박에 결국 국정조사를 잠정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 최종 합의문 작성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 잠시 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예결 소위 구성을 포함한 정기국회 정상화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노정 대립에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현 부대변인 빨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어떻게 분위기 괜찮습니까? 11시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네, 여야 원내대표들 다 만나잖아요. 네. 최종 합의문 나올까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류가 좀 바뀐 건 맞습니다. 안 된다 해서 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까지는 많은데요. 네.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도 워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한다 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내 의견 수렴 중이고 현재까지 이거를 뭐 합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좀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요? 언론 쪽에서 약간의 합의 기류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 아니 땐 꿀떡 연기 날리는 없죠.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가 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법 제4조에 의하면은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야당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당과 한국당 두 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정의당도 이제 가담이 되고 있는 그런 기류가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고립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런 측면에서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여기서 20대라든가 실업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초미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고용세습 문제를 정면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힘겨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원랜드 국조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강원랜드는 아마 정의당에서 민주당에도 주장했고 정의당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비리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유치원이 국정조사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뭔가 잘못한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건데 지금 유치원 문제는 사립 유치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현재는 지금까지 논의는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의총 아침에 하지 않았어요? 최고위원회의만 하셨나요? 최고위만 하고 의총은 오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국조 부분 그 카드를 받을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거네.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여러 요구 사안 중에 물론 국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만은 조국 수석의 사임 그리고 다른 요구들도 있었잖아요. 세 가지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 국조에만 매달려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쏙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경질을 시켜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은 그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사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다만 그런 어떤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걸 돌파구에 대한 핵심 이슈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만약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조국 수석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카드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국정조사만 받아들이는 형태의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죠. 부과하면요 이미 이거는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은 얘기 안 하겠다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용비 국정조사만 받으면 다른 건 더 하겠다는 거에서 이미 뭐 이거는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결위 소위 구성이랄지 이런 것도 차근차근 됩니까? 예결위 소위가 결국은 이제 그 비교섭 단체 한 명을 추가를 할 건지 아니면 민주당 안을 뺄 건지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민주당에서 얘기한 안대로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늘려서 비교섭 단체를 넣는 식으로 하는 또 사실은 그 결국은 이제 본 그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는 이제 증감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큰 대세에는 관계 없는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기싸움의 측면이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정말 마음이 급한 걸까요? 좀 빨리 11시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최근에 노동 상황 별로 좋지 않은데 특히 여당과 청와대가 또 약간의 갈등 전선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가서 민주당이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또 유감도 표명했더라고요. 총파업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노사정의가 예정돼 있고요. 노사정의에 한국노총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한국노총과는 저희들이 뭐 정책 연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노총과는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핵심이 이제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뭐 지역 사무실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민주노총 쪽에서도 현안이 많습니다. 해고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정교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어쨌든 우리 민주당도 민주노총과 그동안 어쨌든 같은 뭐 선상에서 정책 연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타협은 가능한 선이다. 그리고 노사정의에도 현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뭐 서로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탄력 근로제를 뭐 받아들이고 나머지 만약에 민주노총에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식으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조 가입 조건에서 그렇죠. 일반 해고자 그리고 실직자, 실업자들도 여기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확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실질적인 좀 당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사실상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보돼야만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실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 세력인 노동계 세력이 여기에 비판적 입장이 되는 것이고 지지 동력이 핵심 동력 차원이 이탈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러나 경사 노위 자체가 이제 민간 합의 기구라고 하지만은 일종의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협치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이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번에 그 ILO의 국제협약의 그걸 주장했던 그런 공익위원들이 그 일종의 그 위원장의 추천으로 또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비록 대통령 자문기구이긴 하나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의 협치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담시킬 수 있다. 이건 민노총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또 총파업에 대한 이슈로 삼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주체인 정부가 발표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거버넌스 협치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우리 안건을 받아주는 것이구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죠. 예. 예. 제가 좀 이제 법 얘기니까 조금 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해고를 다투는 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하고 노조법상 노동자가 다릅니다. 해고되기 전에. 아니요, 해고되고 나서 나서요? 그다음에 예. 그 효력을 다투는 자, 효력을. 예. 중재위원이라든지 법원 간자도 예. 노조 자격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뭐 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다른 문제고요. 근데 이 ILO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되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ILO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제노동기구고 이 협약이 만약에 그 비준을 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을 조금 넓히는 부분이다. 말씀처럼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도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게 나온 게 곤고인가요? 어제 일단 경사노위 이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요, 이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예, 조약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비준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이제 국회로 대통령 가는 거잖아요. 국회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비준했을 때 그 우리 헌법에는 조약에 이제 6가지,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마 또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제 법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법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위치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계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 또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이 이렇게 이유를 다닌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계는 이미 기득화되어 있다. 그 기득화된 걸로 인해서 정치 결속이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 ILO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계 민노총이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국제협약에도 못 미치는 그런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국제 ILO의 기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도한 국가주의로 인해서 노동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또는 그 어떤 노동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즉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요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 예. 즉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ILO가 근거사항이라든가 이런 협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조합의 위치 그리고 그 영향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조합기구의 협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경제계의 반발이에요. 그래서 경제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반발할 수 있는 방어적 논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기기간에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체 교섭에 대한 임금 협약에 대한 부분을 연기를 좀 해달 수 있게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 이런 사업장 내에 정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는 또 다른 갈등의 소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 말에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입니다. 그렇게 많이 조직돼 있지 않고요. 가장 중요하신 말씀하시는데 아이올레 권고는 맞습니다. 노동 후진국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왜 권고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노동 인권 보장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안 돼 있죠. 외국 같은 데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법원 노조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체 중에서 뭐 방위 산업체라는 이런 분이 노조 굉장히 제한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중간에 중재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노동이 보장되는 게 실제로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계속 권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권고 들어온 지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경제적인 것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 게 아니라 이런 노동에 대한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그 기준이 아이올레 권고 기준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경영계 갈등 요인의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거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동안 이제 관행상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노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인정이 안 돼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엘오 권고라는 거는 기본적인 미니멈 수준이에요. 최저 수준이거든요. 최상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권고 수준들은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엘오 권고 수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그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인정되는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런 뭐 사업장 내 파업 금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관행상 예전에 인정됐던 걸 다시 인정해달라는 건데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좀 조율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왕 뭐 경제 관련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데 뭐 20대 쪽이 많이 빠지고 있다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영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네이밍을 잘했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대 영남 자영업자 앞에 이제 이야기를 따서 이영자 지지율 하락 그런데 뭐 손학규 대표는 뭐 네임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글쎄 그 부분에서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팩트 자체는 일단 지지율 하락 맞고 그 부분에서 많은 그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네이밍을 잘한 것 같습니다. 20대 자영업자 가장 이제 어찌 보면 20대 부분이 이제 일자리 고용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자영업자들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민생과 경제 문제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뭐 저도 명확히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더욱 이번에 이제 일자리 예산 같은 부분이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봅니다. 일자리 예산 23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여당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자영업자 부분도 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1, 2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봉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저는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건 잘 됐다. 지난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영업자 살리기도 충분히 정부에서 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예. 그 지지율 이영자 회복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영자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붕괴. 박지원 그 의원은 뭐 굉장히 그 노회한 그런 정치인이니까 이런 네이밍 하는 데는 사실상 뭐 소위 이 시점말로 선수로 봐야 되겠죠. 선수로 봐야 되겠는데 20대 자영업자 영남 이렇게 국한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표피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일종의 강호동이죠. 이영자가 아니고 뭐냐 그러면은 강한 안보를 부정했고 그다음에 호황이 아닌 불황이고 그다음 동행이 아니고 일방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영자 이야기하니까 이영자 씨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강호동 씨 생각이 나서 그냥 뭐 농담 반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소득주도 성장을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는 대다수의 경제 지표, 실업 지표 이런 부분들이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뭐 23조 원의 일자리 예산이
무난하게 통과되면 내년에 뭐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일자리 예산뿐만 아니라 경제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재정 수지에 대한 악화성 현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뭐 23조뿐만 아니라 수십 조 원을 지금 틀어부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고용 창출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결과를 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된 정책은 지금 현재의 지표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는 계속 일방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자꾸 견제를 하는 겁니다. 견제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럼 지표가 좀 나아지고 지표가 나아지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 그런 추세가 어떤 요인이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경제민간연구소라든가 경제단체들은 대부분 내년도 경제 지표를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받게 되는 시기가 또 내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역시 그 남북 관계라든가 안보 문제에 또 올인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야당 문제 제기 이야기를 해주셔서 연결지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기념식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YS의 뜻을 이어받자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그렇게 이렇습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시위를 하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모멘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이게 당 안에서든 당 밖에서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YS에 대한 추도일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이 보수 통합에 대한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제 모든 그 보수 진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에서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메시지의 강도가 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꼭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YS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막하다 놀랬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93년도에 하나회를 척결했을 때거든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1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시사를 하냐 그러면은 인적 척산이라든가 개혁에 있어서는 그 속도에 있어서 놀랄 만큼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YS의 정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는 그게 모여서 그냥 합창을 할 것이 아니고 YS가 가지고 있는 그 결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통합하고 반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욕을 한다는 것은 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비판한다는 것은 그냥 표피적인 일종의 정치적 수사의 행동이다. 그렇게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덧붙일 말씀. 제가 보기에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박근혜 당이냐 아니냐, 박근혜 아니냐, 벗어날 거냐 아니냐. 그 논란은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공화당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공화당의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YS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질적이죠. 이질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정체성을 좀 찾고 싶은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우리 좀 박근혜 향수를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재정립하겠다로 왔으면 제가 보기에 좀 이게 연장선상에서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좀 때늦은 거 아닌가. 이미 좀 이제 이 어떤 가치를 재정립하거나 인적 청산하기 너무 늦었다. 이 홍준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와서 YS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당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이제 회의적으로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지방선거 참패 책임지고 물러났던 홍준표 전 대표 미국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에 SNS 정치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에서 좀 빠른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타이밍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일단 김병준 체제 비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전원책 그 사건 이후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친박이나 비박이나 뚜렷한 주자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 있을 때 그 당협위원장을 한 60여 명 임명해 놨어요. 그분들이 어찌 보면 힘입니다. 지금 전국 250 몇 개 정도 되지만 또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나가든 안 나가든 나가면 물론 좋겠지만 안 나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런데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친박이 실제로 그 현역 의원들은 많지만 이제
본인도 어쨌든 될 때 비박이 어쨌든 대표주자로 된 거지 않습니까? 비박 주자들이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는 아주 좋은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 공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일종의 이제 보험을 든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내가 내 힘으로 현실 정치에 나가서 대선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전당대회 당권을 도전한다든가 또는 내년 4월에 예정되는 재보선에 나가겠다든가 이런 어떤 미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전체적인 긍정적으로 보자면 좀 대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가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결기가 없는 것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폭발이 있고 포괄성이 있고 임팩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냐 그러면은 시대가 나를 불러주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비록 내가 나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치적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수구 꼴통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고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견제가 상당히 심해질 것이고 이게 뻔한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야기 워딩을 감아 보면은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든가 국회에 나가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는 것이 결국 보험에 들어놓는 거거든요.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확보시켜 놓으면은 어떤 환경이 변하든지 간에 내가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험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뭐 홍준표 전 대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시기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한국당 내에서도 그렇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건 의문이 남거든요. 호랑이가 너무 많죠. 전해철 변호사도 지금 호랑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정말 호랑이에 가까운 거물 아니겠습니까?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 말은 저쪽으로 가려면 수레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부서지게 되죠. 한국당은 자칫하면 그런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바라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도록이면은 자중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국내에 있는 우리 수많은 그 보수적 지지자들이 성찰하지 못했는 부분을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기 목소리를 먼저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한국당은 글쎄요. 방금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당들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 같은데 진짜 궁금한 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호재를 만난 겁니까? 민주당은 일단 공식 논평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일단 공식적으로는 언급이 없고요. 예. 뭐 호랑이가 많은지 뭐 고양이가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뭐 복귀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가 결국 뭐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당내에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이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 굳이 나쁠 건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저분이 이제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다른 당 얘기가 아니라 정치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당내든 당회든 말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센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좀 이런 용어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